자, 이제 식품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식품학은 평가 영역이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러니까 탄단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비타민, 무기질, 효소, 수분 파트 있고요. 색소, 향미 성분, 독성 성분처럼 이렇게 약간 특수 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의 평가 영역이고요. 평가 내용 요소 보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에서 분류 구조, 그리고 일반적인 성질, 식품에서의 기능이나 특성, 저장 중 변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타민, 무기질, 효소, 수분에서는 분류 구조 똑같죠. 일반적인 성질, 기능 특성, 저장 중 변화. 근데 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에서는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식품학이나 식품화학책을 보시면은 이 비타민, 무기질 파트는 거의 영양학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양학하고 밀접한 내용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영양학은 따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비타민, 무기질에서는 어떤 화학 구조라거나 어떤 변화라거나 이런 내용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효소, 수분까지 여기 들어있고요. 색소, 향미 성분, 독성 성분 있어요. 그래서 색, 그 다음에 맛, 냄새 이런 성분들. 그래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맛이나 냄새 성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색소 같은 것들도 그 변화, 식품에서 어떤 조리나 저장 중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뭐 산 알칼리에서의 변화 이런 거, 그런 구조적인 내용부터 해서 변화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독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화학 책의 끝에 독성 성분이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이 독성 성분은 위생학이에요. 거의 위생학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학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챕터가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1강, 과목의 1강에 보면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한 페이지로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혹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장이죠. 이제 수분. 물의 구조와 특성, 물의 형태 및 수분 활성도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물의 구조와 특성 보기 전에 참고 자료 보시면 수분의 역할이 있어요. 수분의 역할. 자, 수분은 화학 반응 또는 용매 또는 화학 반응에서 용매 또는 반응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만 화학 반응을 할 때 A하고 B라는 물질이 만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려면은 얘네들을 운반해주는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으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이 못 만나요. 근데 물이 있어야만 얘네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용매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물 자체가 반응물일 수도 있어요. 물이 반응물인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 뭐 가수분해 반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서는 물 자체가 반응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그게 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어서 조직감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수분이 많은 곳에서, 아까 습도가 높으면은 그 김 같은 것들, 바삭해야 되는 것이 눅눅해지기도 하고요. 습도가 낮을 때는 약간 그 촉촉해야 되는 것들이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질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품질 변화 같은 거, 건조 탈수 있을 때 품질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흡습이 되면서 품질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직감의 변화가 대표적인 품질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미생물이 성장에 이용이 돼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있어서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물이 있었을 때 미생물의 어떤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촉진될 수도 있고,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도 있죠. 반대로. 그리고 물이 금전적 가치하고 관련이 있다.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없음으로 인해서 중량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중량 변화가 생기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 식품의 어떤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죠. 경제성.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눅눅해지면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말라버리면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경제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의 어떤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15% 수분을 가지고 있는 밀가루가 수개월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수개월 저장이 가능한데 수개월 저장밖에 안 되고 얘가 만약에 수분이 13%다. 13%의 수분을 가진 밀가루다. 그러면 얘는 저장 기간이 훨씬 길어져요. 6에서 한 7년 정도로 6에서 7년 정도 저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저장이 안 된다. 품질의 변화가 생겨서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가치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성, 품질의 수명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금전적 가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것이 수분이죠. 그래서 영양적 역할도 한다. 자, 물의 구조, 그 다음에 특성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물의 구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결합된 형태이다. 공유결합은 아시죠? 전자를 하나씩 제공해서 가운데에 이제 쌍을 이루게 하고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물 분자는 산소 1개랑 수소 2개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로 인해서 물 분자의 결합각은 104.5도를 이룬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지극히 화학적인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뒤에 어떤 여러 화학 반응이라거나 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산소하고 수소의 각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해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공부하자라는 얘기죠. 이 산소의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죠. 수소의 경우에는 위치를 좀 달리 할게요. 이거 밀어야 되니까 위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수소의 경우에도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제공하면서 전자쌍을 이루게 하여 중간에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공유결합이죠. 이런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공유전자쌍이에요. 공유전자쌍. 1개씩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씩 내놓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죠. 얘네는 요거랑 요거는 순수하게 산소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비공유 전자쌍.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면서 전자가 옆에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이 반발력이 여기가 크다.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확 밀어요. 확 밀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물 분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이 세차게 밀어내면서 확 반발력으로 밀어내니까 얘네들이 밀려서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104.5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크므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산소는 부분 음전하, 수소는 부분 양전하를 띠는 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전기 음성도,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특히나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 자기 쪽으로 당기려는 힘, 그게 전기 음성도죠.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수소보다 세요. 그러니까 전자를 분명히 지금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인데
이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산소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만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이게 약간 산소 쪽으로 끌려가 있어요.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있다. 그리고 수소는 다소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였는데 자기 쪽으로 2개를 조금 더 많이 끌어당기는 형태에서 전자가 조금 많아진 형태.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인데 완전히 뺏기거나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간 건 아니고 약간 편향,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좀 많아진 형태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이게 부분적인 살짝 마이너스. 수소는 뺏겼어요. 뺏겼는데 완전 뺏긴 건 아니고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자쌍이 수소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얘는 살짝 플러스를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자쌍에 편향이 있는 거, 전자쌍이 편향되어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편향의 특성을 우리는 극성이라고 얘기해요. 극성. 극성. 그래서 이 물분자가 대표적인 극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좀 편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극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자의 전기적인 성질이 고르지 않는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거를 극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물분자가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요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할 때 쌍극자라고 얘기해요. 쌍극자. 쌍극자라는 말이 밑에 나와서 쌍극자라는 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여서 분자 하나에 부호가 반대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원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쌍극자, 이 원자를 쌍극자라고 한다.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한 물분자의 산소 원자가 이웃한 물분자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물분자는 수소 결합을 통해 회합한다. 수많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회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물분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살짝 플러스, 누구는 살짝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물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물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이다 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살짝 인력이 생겨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게 지금 수소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분자는 수많은 물분자들 사이에 어떤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수소결합이 약한 결합이죠. 뭐 공유결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약한 결합이지만 이 수소결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다 보면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결합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수소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통해 회합이 되어 있다.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물분자가 주변의 많은 물분자와 수소 결합을 통해 3차원으로 회합하므로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메탄이나 암모니아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고,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바꿀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체라는 거는 물분자들이 딱딱딱 수소 결합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액체는 물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일부 끊어지면서 약간의 유동성이 생긴 형태고, 기체는 수소 결합들이 다 끊어져서 완전히 얘네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고체를 액체로 바꾸고 액체를 기체로 바꿀 때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그만큼 온도가 높은 거죠. 녹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기화열도 높고 그래서 액체를 기체로 바꿀 때도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끓는 점도 높고. 자, 그래서 물분자의 특징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분자라는 아이가 보편적으로 한 개가 있을 때 이 물분자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4개의 물분자와 결합이 돼요.
또 다른 물 분자랑 이렇게 수소 결합되고 또 다른 물 분자랑 이렇게 수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소가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보통 5개가 회합한다 이렇게 되는데 물 분자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의 물 분자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자, 물 분자의 특성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가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 분자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염류 같은 이온 화합물들과 이온 그러니까 나트륨 뭐 이런 이온들과 쌍극자 이온 결합이 이루어져요. 쌍극자는 아까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같은 애들이 쌍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산소가 마이너스라 그랬죠. 얘네들 간의 결합. 요게 이온이랑 쌍극자 간의 결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온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 분자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흔히 수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띄는 애가 물속에 첨벙 들어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이 산소가 주축이 돼서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인 아이가 들어왔다? 그럼 수소 플러스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온 쌍극자 간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알코올과 같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극성화합물은 물에 녹는다. 그래서 이온도 물에 녹고 그 다음에 이런 극성화합물도 물에 녹고 자, 알코올이라는 애를 좀 보시면은 알코올은 OH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알코올이죠. 알코올. 여기 그래서 알코올도 보면은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이에요. 마찬가지죠. 얘네도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살짝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코올이 있을 때 물 분자가 있으면은 마찬가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극자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쌍극자 간의 결합. 자, 그래서 이온성 극성 물질은 친수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 물에 잘 녹아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전자의 편향이 있을 만한 그런 분자들도 물에 잘 녹아요. 우리 그 당류 있죠. 당류, 탄수화물 이런 애들 보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OH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쌍극자랑 물 간의 어떤 결합이 가능한 거죠. 탄수화물의 경우에도. 그래서 탄수화물이 물에 녹죠. 당류, 탄수화물 이런 거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런 그 쌍극자, 그러니까 극성화합물들, 이런 극성화합물들도 물에 녹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는 그런 이온들도 물에 잘 녹죠. 자, 수용액 속에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수용액 속에서 용해던 용질 분자나 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화라고 해요. 이런 형태가 수화인 거죠. 이게 수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트륨, 염소 같은 거 물속에서 이런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살짝 플러스인 수소가 이 마이너스인 염소를 향하면서 이렇게 둘러싸는 거. 그래서 이게 수화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 분자에서 식품 성분이랑 상호작용한다. 식품 안에서도 극성을 띠는 어떤 작용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가서 물이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알데히드기를 가진 거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서 얘가 확 끌고 가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탄소는 수소랑 전기 음성도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사이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어떤 전자상의 편향이 있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는 보는데 전기음성도가 얘네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비극성이죠. 그러니까 편향이 없어요. 탄소, 수소.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들 탄화수소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비극성이라 물에 안 녹는다 이렇게 봐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부분은 비극성이다. 그래서 얘가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볼 때 탄소, 수소만 가득 차 있어요. 구조 안에. 그럼 걔네는 물에 잘 안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알데히드 같은 거 이렇게 탄소하고 산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 수소랑 전기음성도 비슷하다 그랬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을 띠게 되니까 이 부분에 가서 수소 결합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질소하고 수소하고도 보면은 전기음성도가 얘가 커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하고 어떤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예요. 질소하고 수소의 사이에서도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의 편향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물분자들이 가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알코올처럼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극성을 띠는 그런 분자들이 있을 때 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 둘러싸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수화라고 볼 수 있어요. 수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형태로 식품에 있는 어떤 성분과 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물을 우리는 수소 결합일 때 이럴 때 이제 준결합수, 일종의 결합수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합수. 그 다음에 수화되는 정도는 용질의 성질, 염의 종류, pH, 온도 이런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받는다. 지질 있죠. 지질. 지질 그 중성지방, 대표적인 중성지방을 구성하는 그 지질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이 있고, 지질은 글리세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죠.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 지방산이죠. 지방산이고 요게 글리세롤이고, 지방산은 보면은 이 뒤가 전부 다 탄소수소, 탄소수소예요. 그러다가 메틸기로 끝나죠. 여기는 전부 탄소수소. 그래서 요 부분은 비극성이에요. 비극성. 그래서 여기는 전자쌍의 편향이 없다. 뭐 살짝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탄소, 수소예요. 여기도 약간 비극성이죠. 비극성. 여기 탄소하고 산소 있는 부분이 극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비극성이 굉장히 길어지면, 여기 꼬랑지가 되게 길면 얘가 별로 비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게 되죠. 물에 녹지 않는 거. 그래서 지질은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속에서 이렇게 극성인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에 녹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화가 되는데, 이런 비극성의 작용기들만 있는 이런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뭐 이제 얘는 비중에 의해서 물에 뜨기는 하는데, 이렇게 비극성의 어떤 물질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모이게 돼요. 얘네들끼리 모이고, 물 싫어하니까, 얘네들은 물을 싫어하니까 물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주변에 물들이 수소 결합을 지들끼리 하면서 둘러싸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수성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질과 같은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소수성 결합을 한다.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소수성 결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질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고, 비극성의 이 아이들, 물 싫어하는 애들이 모여 있고, 중심부에 이렇게 물들이 싸고 있는데 물은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수성 결합이라고 해요. 소수성 결합. 자, 그래서 비극성 물질들은 물속에서 소수성 결합을 한다. 그래서 물이 싫어서 지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이제 물은 그 주변을 그냥 둘러는 싸고 있으나 결합을 하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물 싫어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것 자체를 소수성 결합이라고 봐요. 자, 상태에 따른 물의 성질 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있죠. 고체는 물이 얼음으로 결정화하면서 육방정계에 속하고, 육방정계라는 것은 그 어떤 구조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육방정계를 너무 신경 쓸 것은 아닌데, 어떤 평면상에 60도 각도를 이루는 축이 3개예요. 60도 각도를 이루는 축이 3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60도, 60도, 60도 이런 축이 있고 여기에 수직인 이런 어떤 그 직선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육방전개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물이 결정화되면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한 삼연체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음 결정 중에서 하나의 물 분자는 이웃하고 있는 4개의 물 분자와 회합을 한다. 아까 하나가 4개랑 결합을 한다 그랬죠. 배위수가 4고요. 부피가 11분의 1 정도 증가해요. 딱딱딱 물이 얼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식화 해놓은 것인데 요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물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딱딱딱 수소 결합을 하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얼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얼음은 중간에 터널 구조가 생긴다. 터널 구조.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일 때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다 보기보다는 공간을 막 메워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도씨 물일 때 밀도가 가장 밀도가 높죠. 4도씨 물일 때. 근데 이제 그 이하인 얼음에서는 밀도가 낮다. 밀도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밀도는 얼마나 오밀조밀하냐예요. 근데 얼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터널 구조가 생기면서 별로 오밀조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밀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그만큼 부피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얼리게 되면은 냉동실에서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얼리면은 이렇게 밖으로 막 삐져나와요. 그래서 얼면서 부피가 그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밀도가 낮아진다. 얼음이 녹을 때 일부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터널 구조 안에 물 분자가 채워져요. 일부 수소결합이 끊어진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오밀조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높아요.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높다. 그래서 얼음을 넣으면은 물에다 넣으면 원래 물 위에 얼음이 떠요. 얼음이 뜨게 되죠. 그래서 그 강에서도 물이 얼을 때 위에부터 얼어요. 그래서 얼음이 위에부터 얼기 때문에 그나마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산다. 만약에 얘가 밀도가 높아서 무거우면은 얼음이 얼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들이 못 산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밀도가 보통 이렇게 이게 이제 4도씨 여기가 가장 밀도가 높아요. 이게 밀도다라고 보세요. 4도씨. 그 다음에는 조금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면 그 다음엔 4도씨에서 가장 이 터널 구조를 꼼꼼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고 4도씨가 넘어가면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를 얻었다. 물 분자가 그만큼 에너지를 얻었다. 되게 액티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활발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4도씨의 물이 가장 밀도가 높아요. 거기 액체에 내려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98이라고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4도씨라고 보는 거죠. 0도씨에서 4도씨로 증가함에 따라 배위수가 증가해서 밀도가 증가해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요. 부피가 가장 최소가 돼요. 4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물 분자 간의 거리가 증가해서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에너지가 높은 온도는 에너지다라고 보시죠. 열이 그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게 되고 물 분자 간의 거리가 증가해서 밀도가 다시 낮아지죠. 얼음 1g이 물 1g으로 변할 때 80칼로리의 잡열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액체인 물 1g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화할 때 540칼로리의 기화열이 필요해요. 기체는 완전히 얘네들이 다 자유로워진 거죠. 너무너무 많은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정 공간에 물 분자가 몇 개 없어요. 그게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는 밀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540칼로리의 기화열이 필요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분자와 결합하는 물 분자의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식품화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식품 중에 물의 형태, 자유수, 결합수 있어요.
자, 자유수는 유리수라고도 하고 결합수는 수화수라고도 해요. 수화되어 있는 물, 그러니까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라고 아까 수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이온을 둘러싼다거나 이온과 그 이온 쌍극자 간의 결합을 통해 둘러싼다거나 아니면 극성 화합물에 가서 수소 결합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수화되어 있는 물을 우리는 결합수라고 하고, 자유수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은 물을 자유수라 그래요. 그래서 식품의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모세간을 자유로이 유동하는 물이 자유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0도씨 이하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증발해요. 비중은 4도씨에서 가장 크고요. 용질,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이런 거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흐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건조에 의해서 제거돼요. 그러니까 말리면은 날아가는 물이 자유수죠. 미생물 번식에도 이용이 되고 화학 반응에도 관여할 수 있고, 결합수에 비해서 표면 장력과 점성이 커요.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 어떤 다른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과의 경계면에서 자기들끼리 막 결합해가지고 걔랑 만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게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 점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자기들끼리의 결합인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인력으로 수소 결합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들끼리 촘촘하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표면 장력을 최대한 키우는, 그러니까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 그게 표면 장력이라 그랬죠. 그 힘이 되게 세죠.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그래서 표면 장력, 점성 이런 데 관여하는 물도 자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합이 되면서 점성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합수, 수화수라고 하는 거는 식품 성분들의 여러 극성 작용기, 그러니까 극성 화합물들 내지는 화합물들과 극성 작용기나 화합물들과 극성 화합물 아니면은 이온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 작용기, 극성 화합물, 극성 작용기 뭐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극성의 어떤 화합물들과 결합을 하는 거죠. 화합물. 결합을 해서 식품 성분의 일부분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구속을 받는 물이 결합수죠. 그래서 그 성분의 일부분인 양, 아예 하나가 돼버린 어떤 특수 성분과 하나가 돼버린 것이 결합수다.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 왜 밀도가 크냐면 얘네들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 막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물 분자가 있다면은 그만큼 오밀조밀하긴 힘들다. 그런데 결합수의 경우에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성분에 딱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밀조밀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결합수가 커요. 표면 장력, 점성은 얘가 커요. 밀도는 얘가 커요. 0도씨에서 안 얼어요. 100도씨에서도 안 끓어요. 건조도 안 돼요. 뭐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게 결합수죠. 용매로 이용되거나 미생물 변식에도 이용되지 못하고 쥐어짜도 안 나오고, 자유수에 비해서 수증기압이 낮다. 수증기압이라는 거는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에요. 수증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 그러니까 결합수라는 아이는 수증기가 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수증기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별로 안 생기니까 그만큼 수증기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유수에 비해 수증기압이 낮다. 그래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 개념 있어요. 자, 수분활성도는 자, 물이 다 같은 물은 아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자유수도 있고 결합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니고 우리가 뭐 식품을 저장한다거나 뭐 할 때 이런 식품에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은 결과적으로 자유수죠. 미생물 증식에도 이용이 되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용매로도 쓰이는 물이 자유수이기 때문에 이 자유수 때문에 식품의 어떤 품질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수보다는 자유수의 의미를 조금 더 두고 이 자유수만을 조금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온 개념이 수분 활성도예요. 이거는 수분의 어떤 자유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진 않죠. 식품에 있는 어떤 물이 고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 그러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대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의 영향을 받아요. 일정하게 이 식품은 수분 함량이 몇 %예요 라고 해도 얘를 놔두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얘가 수분 함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많으면 들어가서 더 수분 함량이 높아지기도 하고, 주변에 물이 없으면 빠져나가서 수분 함량이 낮아지기도 하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수분의 양을 파악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수분 활성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 습도를 고려한 거죠. 습도를 고려한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 거. 수분의 양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얘에 비해서 얘는 물이 얼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수분 활성도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 그래서 순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똑같은 환경에서 순수한 물에 비해서 이 식품은 물이 얼만큼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수분 활성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고려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유도라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물, 증식에 요구되는 물만 생각해보자. 그게 수분 활성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식품의 어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거기 때문에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물을 미생물 증식에 요구되는 물로 분류해서 요것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 개념이 수분 활성도예요.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물이 식품 성분에 회합되어 있는 강도, 회합되어 있다, 결합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회합되어 있느냐, 얼마나 회합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에 얼마나 성분과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느냐, 결합되어 있지 않느냐, 요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한 자유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합되어 있는 게 많으면 자유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회합되어 있지 않은 물. 그래서 이렇게 회합되어 있는 물은 이용이 잘 안 되는 물이고 결합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회합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물이 얼만큼이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수분 활성도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자유수만을 조금 파악해 보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도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자유도를, 이 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어떻게 아느냐, 수증기압을 가지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에 함유된 수분의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순수한 물이었을 때 수증기압이 이만큼인데, 이 환경에서, 이 온도에서 이 식품은 지금 얼만큼의 수증기압을 나타내느냐, 그게 수분 활성도인 거죠. 그래서 순수한 물이 증발해서 용기 내에 수증기압이 되고, 식품 중에 물이 증발해서 용기 내에 수증기압이 돼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만큼이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분 활성도, 수증기압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물이 있죠? 이 물 중에서 이 대기에 수증기가 되기 위해 증발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수증기죠. 이 수증기가 여기 꽉 차게 되면 이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압력이 얘를 밀어요. 여기 지금 수은주가 있는데 이 수은주를 밀어서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이만큼의 수증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증기가 많으면 밀리는 게 많아지니까 많이 올라갈 거고, 여기 수증기가 적으면 이게 밀는 압력이 작으니까 여기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증기압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여기는 진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은주를 얼마나 밀어내느냐. 수증기가 많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아서 많이 밀려서 이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수증기가 적으면 압력이 낮으니까 조금 올라갈 거고 이런 형태로 우리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뭔가 녹아져 있어요. 설탕, 소금 이런 게 녹아져 있으면 여기 결합된 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수증기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죠. 그만큼 순수한 물보다 뭐가 녹아져 있는, 용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물은 수증기를 적게 만들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은 이렇게 지금 많은 형태의 수증기를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성분이 있으면 성분에 결합된 물은 수증기가 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수증기를 만든다. 그래서 얘가 수증기압이 순수한 물에 비해서 낮죠. 용기 내의 수증기 뭐 이렇게 표현해서 식품에 있는 수증기, 식품은 여러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증기가 되고자 해도 될 수 없는, 잡혀서 될 수 없는 물들이 많아서 수증기를 많이 못 만든다. 그래서 순수한 물보다 수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분 활성도를 표현할 때 P0분의 P라 그래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분의 그 식품의 수증기압, 얘가 맥시멈이에요. 얘가 절대적으로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항상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죠. 1보다 작다. 자, 내용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면은 미생물의 성장이나 가수분해 등의 화학 반응과 관계되는 실제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 요게 결과적으로 수분 활성도다. 수증기가 될 수 있다?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유수만을 좀 캐치를 해보고자 하는 게 수분 활성도예요. 식품 중의 수분의 수증기압은 용해된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으며 용해된 용질의 몰수에 의해 식품 중의 수분의 수증기압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새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참고 자료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거 보기 전에 자 수증기압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용질의 종류와 양, 용질의 종류와 용질의 양의 영향을 받는다. 양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양이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잡힌 물이 많으니까 수증기압이 낮아지겠죠. 용질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종류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분자량이 크냐 작으냐.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증기압이 낮아지고 수분 활성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증기압이 낮다. 낮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그 얘기가 그 밑에 나오기는 해요. 용질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N1 더하기 N2분의 N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에 있는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물의 몰수, 용질의 몰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지금 현재 얼만큼 있느냐. 분자량분의 현재량. 이게 몰수예요. 분자량 있고 지금 이 현재 양은 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고 퍼센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갖다 얹으시면 돼요. 이게 몰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몰수. 자, 그래서 물의 몰수는 물 분자분에 지금 물이 얼만큼 있는지, 용질의 몰수는 용질이 있는 지금 현재 용질의 분자량분에 현재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물 분자분의 물 분자량 분의 물의 양이고요. 요거는 용질의 분자량 분의 용질의 양이에요. 분의 물 분자량 분의 물의 양이죠.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량. 아까 분자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가 더 낮아진다 그랬어요. 얘가 숫자가 작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커요. 그쵸.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지금 작으면 작을수록 용질의 몰수는 커져요. 용질의 몰수가 커지니까 분모가 크죠?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작을수록 용질의 몰수가 커지니까 분모가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분 활성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게 더 효과적이에요. 똑같은 양이라면, 같은 양이라면. 예를 들어 설탕이 뭐 1g이 있어요. 포도당이 1g이 있어요. 똑같이 넣을 거면 수분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넣겠다. 어떤 걸 넣는 게 더 효과적이다? 포도당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이죠. 포도당은 지금 얘는 단당류고 얘는 이당류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거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낮아서 얘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수분 활성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어요. 소금을 넣을까 설탕을 넣을까 똑같이 1g 넣을 거예요. 1g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면 분자량이 어떤 게 더 작아요? 소금이 훨씬 분자량이 작아요. 얘가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었을 때 수분 활성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미생물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염장법이 있고 당장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얘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면 얘가 더 효과적이에요. 염장이. 그래서 보통 소금 농도는 10%만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된다라고 보는데 당장을 하겠다. 그러면 설탕 같은 이 당류는 보통 50% 이상 넣어줘야 미생물 증식이 억제가 돼요. 그렇게 지금 똑같이 뭔가 용질을 넣어서 같은 양을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분 활성도를 더 효과적으로 낮추는 거는 분자량이 작은 아이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보다 염장, 그러니까 소금이랑 설탕이 있다 같은 양을 넣을 거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유도 써라,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 훨씬 더 분자량이 낮기 때문이다. 소금을 넣는 게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수분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수분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그 계산 문제가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어요. 참고 자료 문제를 보면은 이게 있죠. 첫 번째 거. 수분 활성도 계산하는 거. 근데 우리 어차피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너저분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똑똑 떨어지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계산 방법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0% 수분, 20% 포도당을 함유한 어떤 물질의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라. 일단은 물의 몰수를 계산해야죠. 분자량분에 지금 얼만큼 있느냐예요. 분자량, 물은 18이고요. 지금 있는 게 20이에요. 20%. 그리고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에요. 지금 20% 있어요. 그리고 분모의 18분의 20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8분의 20 하면 1.11 정도 나와요. 180분의 20 하면은 0.11 정도 나와요. 0.11. 그리고 분모는 1.11, 아니 분자는 1.11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약 0.91 나와요. 0.91.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점 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두 번째 문제. 포도당 10%, 비타민C 3%, 비타민 A 1%, 아밀로펙틴 20%, 나머지 수분이다. 수분활성도 계산해라. 일단 나머지가 수분이니까 이 수분의 양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가 100%예요. 100에서 빼야죠. 지금 포도당이 10, 비타민C가 3, 비타민 A가 1, 아밀로펙틴이 2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계산하면은 이게 34죠. 그러니까 64예요. 64%가 수분인 거죠. 아닌가요? 4니까 66이구나. 네, 66%가 수분이죠. 66%.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수분 활성도를 계산을 해요. 물의 몰수 분해. 그러니까 지금 물이 분자량 18이고요. 물이 66이 있어요. 66이 맞지요. 네. 그 다음에 포도당이 10이에요. 포도당은 180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3이에요. 176분의 3 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A를 계산을 해야 될까 말까. 비타민 A는 쟤는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물 분자랑 뭐 쌍극자 결합 내지는 뭐 이온 쌍극자 결합을 못해요. 얘는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얘는 지용성이다. 그러니까 얘는 결합수에 기여할 수 없는 애고요. 그러니까 저런 애는 계산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있어요. 아밀로펙틴 물에 잘 안 녹아요. 설사 좀 녹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워낙 큰 분자라 물에 녹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극성의 작용기가 있어서 뭐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자량이 어마무지하게 커요.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분의 20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배제해요. 이렇게 배제. 그래서 요거 3개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18분의 6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분의 66 하면은 이게 3.67이고요. 그 다음에 180분의 10 하면 0.0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76분의 3 하면 0.02예요. 그래서 분의 3.67. 그래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시면은 약 0.98 나와요. 0.98.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있죠. 세 번째 문제. 자, A 물질에는 30% 설탕과 54%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B 물질에는 30% 포도당과 54%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두 물질의 수분 활성도를 비교해라.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A 물질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지금 물이 54죠. 그러니까 18분의 54 더하기 설탕이 분자량 340이고요. 30이에요. 그래서 18분의 54 이렇게 하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포도당이죠. 분자량 180이고 그래서 18분의 54 물의 물수, 그 다음에 용질의 물수는 180분의 30 분의 18분의 54예요. 18분의 54.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0.97이 나오고요. B 물질은 대략적으로 0.95가 나와요. 0.95. 같은 양을 넣었지만 분자량이 작은 쪽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쪽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양일 때 분자량이 작은 것이 훨씬 더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자,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같이 하도록 하죠.